퇴근길에 좋은 파트너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그들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진짜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시장에서 만난 오늘의 민심, 시장의 소리. 안녕하세요. 상계동 중앙시장에 과일 사러 나온 상계동 주민 민병길입니다. 정말 가슴이 무너지죠. 그 사람들의 장애를 입고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정말 정치하는 사람들도 뭐 이렇게 선거 때만 이렇게 그러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뭔가 진짜 머리를 짜내는 그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들이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몇 명이 같이 모여 살면 서로 지킴이가 되잖아요. 서로 보고 어떻게 잘못됐나 서로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그 제도적인 그런 것들, 그 죽어가는 그 과정이 얼마나 정말 가슴이 저몄겠어요. 주변에 아무도 없고, 예를 들어서 서너 사람이 같은 그 집안 내에 같이 모여 살게 해주고 거기에 또 돌보미들이 이렇게 있으신다면은 오늘 같은 이런 사건은 없었으리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왜 맨날 그 장애인들이 억울하게 죽어가게 만들겠어요? 죽어가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그 복지 공무원들도 이번에 많이 그 모집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 사무실에 있지 말고 현장에 나가서 그들과 실질적인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 연구하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3부입니다. 매일 3부에서는 진짜 민심이 들리는 곳 시장에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죠. 오늘 시장의 소리는 중앙시장에 나오신 민병길 씨의 말씀 들어보았습니다. 목소리가 높으셨죠? 네, 2부에서 다뤘던 장애인 화재 사건과 관련해서 가슴이 무너지는 안타까운 사건이다. 주변 주민들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 공무원들은 사무실이 아닌 현장에 나가서 개선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yes or no 질문은 이런 것이었죠.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기념곡 지정 찬성하십니까? 였는데요. 9466님께서는 예스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당연히 선택돼야죠. 님을 위한 행진곡만큼 민주주의를 반영하는 노래는 없으니까요. 이렇게 적으셨고요. 5377님께서는 노라고 적으셨습니다. 기념곡 지정에 대해 예전부터 말이 많았는데 논란을 사서까지 지정할 필요는 없죠. 라는 의견을 주셨군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셔도 됩니다. 의견 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해서 소정의 선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3부 들어갑니다. 상준 엄마는 어떻게 그렇게 좋은 것들을 다 싸게 사? 중간 과정 없이 직거래하면 돼. 합리적인 당신의 소비를 닮은 여행. 이제 중간 대리점 수수료를 없앤 직판 여행사. 참 좋은 여행을 만나세요. 수수료만 아꼈는데 이게 얼마야? 대한민국 직판 여행사. 참 좋은 여행. 에코로바의 산을 즐기는 새로운 생각. 따스한 햇살 속으로 배낭 하나 메고 미니멀 캠핑을 떠나보세요. 장비는 줄이고 자연을 배려하는 에코로바 미니멀 캠핑으로 당신의 산이 더 즐거워집니다. 에코로바와 함께 당신만의 산을 즐기세요. Keep your way, 에코로바. 네,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즐거운 스포츠 소식 먼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일간 스포츠의 이은경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야구 소식부터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삼성의 임창용 선수가 무슨 마술 같은 투구를 던졌습니까?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네, 마구라고 하죠. 마구라고 지금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임창용 선수가 이제 어제 대구에서 열린 이제 SK전에서 7년 만에 국내 복귀전을 치렀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1과 3분의 2이닝 무피안타 무실점, 탈삼진도 2개를 잡으면서 이제 9원승까지 거뒀는데요. 네. 그런데 9회에 임창용이 SK 좌타자 이제 조동화 선수를 상대로 볼카운트 투볼에서 던진 변화구가 하나 있었는데 이게 네. 지금 두고두고 화제입니다. 네. 이 공이 조동화 선수 몸 쪽으로 흐르다가요. 네.
갑자기 방향을 바꿔서 스트라이크 존에 꽂혔습니다. 갑자기 바뀌어요? 예. 만화에서나 나오는 듯한 예, 그런 공이 나왔는데 네. 조동화 선수가 이제 타석에서 몸쪽으로 공이 오니까 몸을 이렇게 움츠렸다가 네. 공이 스트라이크 존으로 들어간 걸 보고 너무 놀라서 심판하고 포수한테 네. 무슨 공이냐, 뭐 투심이야?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입모양이 그대로 중계에 잡혔을 정도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오늘 그 삼성 김태현 투수 코치가 밝힌 바에 따르면 이 공이 실투였다고 합니다. 네. 임창용 선수가 아직 대구구장 마운드가 좀 낯설어서 이 투구판에서 종종 미끄러지는데 이 조동화 타석 때 정말 세게 미끄러졌고 하지만 임창용 선수가 이제 뭐 워낙 몸이 탄탄하고 신체 밸런스가 뭐 거의 완벽에 가까워서 네. 실투로 던진 공이 제자리를 찾아서 스트라이크 존으로 들어간 것이라고 합니다. 뭐 이 얘기 자체도 사실 좀 만화 같은 얘기인데요. 글쎄요, 그러네요. 김 코치도 나도 이 야구 생활하면서 그런 궤적은 처음 봤다. 처음 이런 봤대요? 말을 와. 했을 정도로 네. 정말 뭐 이런 마구가 나오면서 올해 프로야구가 더 재밌습니다. 그리고 임창용 선수가 뭐 워낙 공도 잘 던지고 지금 밸런스가 좋아서요. 네. 앞으로 참 삼성이 더 올라가겠구나, 대단하겠구나라는 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떤 마술 같은 투구가 또 나올지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네네. 자, 프로농구 소식 알려주시죠. 시상식이 열렸죠? 예, 이 프로농구 최고의 영예인 시즌 MVP에 LG의 슈터 문태종 선수가 선정이 됐습니다. 네. 기자단 투표수 98표 중에서 이제 71표를 얻었는데요. 문태종 선수가 올해 만으로 39살이거든요. 네. 프로농구 역대 최고령 MVP가 됐고요. LG가 창단 첫 올해 이제 정규리그 우승을 차지했는데 문태종 선수의 득점력을 앞세워서 이 LG가 우승을 하면서 이 상까지 받게 됐고요. 문태종 다음으로 표를 많이 얻은 사람은 이제 KT 조성민 선수입니다. KT 같은 경우는 올 시즌에 5위에 그쳤는데 조성민이 뭐 아주 최고의 활약을 했고 또 22표를 얻으면서 뭐 MVP 그 2위에 올라서 뭐 수상은 못했지만 굉장히 네. 좀 뭐 값진 오늘 이런 이야기를 남겼고요. 감독상은 LG의 김진 감독이 받았고 또 역시 LG의 김종규 선수가 이 신인왕까지 차지하면서 LG가 주요 부문 수상을 모두 휩쓸었습니다. 네. 그리고 신인상 경쟁을 했던 KCC 김민구 선수는 팬들이 뽑은 인기상을 수상했습니다. 네, 그랬군요. 지소연 선수, 우리 여자 축구 대표 선수 아닙니까? 네. 지소연 선수. 그런데 지소연 선수가 뭘 아주 번개같이 골을 넣었다고요? 예, 이게 무슨 골입니까? 예, 벼락골이라고 벼락골입니다. 해야 될까요? 예. 첼시라는 뭐 남자 축구에서 굉장히 명문 팀이죠. 예. 여자 축구도 첼시 팀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소연 선수가 올해 입단을 해서 뛰는데요. 예. 데뷔전, 공식 경기 데뷔전인 오늘 새벽 경기, 잉글랜드 FA컵 이 브리스톨 아카데미와의 경기에서 네. 오늘 지소연 선수가 선발 출전을 했는데요. 출전하자마자 1분 만에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1분 만에 그냥 골을 넣었고요. 네. 네. 하자마자 넣어서 이제 경기장 관중이 지소연 선수 이제 성이 지씨라서 네. 지 이렇게 연호를 다들 했다고 하고요. 네. 이미 평가전에서 골을 넣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경기를 했다 이런 인터뷰를 했고 또 잉글랜드 팬들이 한국 축구에 더 관심을 갖도록 내가 더 노력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지소연 선수가 했습니다. 네. 오늘 첼시는 2대1로 이겼고 이 첼시 레이디스의 감독도 지소연 선수 골에 대해서 이 판타스틱한 골이다 이렇게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랬군요. 아주 자랑스러운 지소연 선수 소식 전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일간스포츠의 이은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16분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이 시간 교통 상황 어떨까요? 박화형 캐스터입니다. 네, 퇴근길 도로 곳곳으로 밀립니다. 방학로 상계교 동단에서 방학 사거리 쪽으로 도심 방면 교통량이 늘면서 진행이 어렵고요.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로는 용비나들목과 용비교 사이 1차로에 고장차가 서 있기 때문에 더 밀려 있습니다. 이 밖에도 성수 분기점에서 중랑교 쪽으로 올라가는 차량들도 시속 20km 내입니다. 경동시장 주변으로 고산자로 양방향 짧은 정체 반복되고 있고요. 영등포로 외곽 쪽으로도 영등포 고가차도에서 영남 사거리 구간으로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통일로 통해서 서울역 쪽으로는 불광역에서 녹번역, 구파발 쪽으로는 서대문역에서 독립문, 불광역에서 연신내역 구간으로 지정체 보입니다. 국회대로 외곽 쪽으로는 영등포구청에서 목동 종합운동장 긴 구간으로 밀리고 있고요. 한남대로 한남대교 쪽으로는 한남 1고가차도에서 2고가차도 쪽으로 시속 20km 내입니다. 강남권 넘어가서는 강남대로가 신사역에서 논현역, 반대쪽으로는 강남역에서 교보타워 사거리 구간으로 정체됩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퇴근길을 함께하는 냉철하고 따뜻한 뉴스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와 YTN 라디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작년 10월에 있었던 노소령 사건 기억하십니까? 한 여군이 직속 상관인 노모소령에게 10개월 동안 폭언과 성추행을 당하다 끝내 목숨을 끊은 사건이었는데요. 군사법원은 노소령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었죠. 이 결과를 두고 여론에서는 이거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라고 해서 논란이 컸죠. 이 사건과 관련해서 군 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많은 분들이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혹시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서요. 이 사건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작년 10월에 이제 국정감사에서 폭로된 사건입니다. 예. 그 부관 참모인 가해자 소령이 자신의 보좌관인 여군 대위를 그 지속적으로 성희롱과 성추행, 가혹행위, 폭언과 모욕 그리고 폭행을 한 사건입니다. 약 10개월 동안 네. 그런 일들이 지속됐고 자기 보좌관 말고도 같은 계원인 여군 장교와 여군 부사관 그리고 병사들까지도 그렇게 폭언과 욕설, 성희롱적 발언을 한 사건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했다고 한다면 그냥 단순한 자살 사건으로 마무리될 뻔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밝혀진 거죠. 네. 예, 아버님이 그 전방 15사단으로 전입간 이후에 딸이 힘들어하는 것을 매우 잘 알고 있었고요. 네. 그리고 그 남자친구인 남군 대위도 그 상관이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것을 좀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군대이기 때문에 잘 생활해보겠다라는 일념하에 버텼고 그러니까는 출근을 하지 않았을 때 아버님이 자살했다는 것을 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 가서 위치 추적도 요청을 하고 경찰서도 찾아가고 했는데요. 네. 결국 시신을 발견하고 나서 아버님이 그 발 밑에 그 깔판 밑에 안에 있던 일기장을 발견합니다. 헌병대 예. 수사대가 발견하는 게 아니고요. 아버님이 네. 발견하고 네. 그 일기장을 검토하다 보니까 딸이 이렇게 이제 가혹행위나 이런 성희롱적 발언들을 한 것을 알고 있었고요. 그 전에도 성추행한 사실들을 몇 번 얘기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유족들이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해서 수사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사안의 진상이 밝혀졌는데 그런데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했죠. 네네. 했는데 무슨 그 가해자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게 아니라 무슨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 그와 관련해서 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군사법원 현안 질의가 있었습니다. 예. 여러 의원들이 이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특히 권성동 의원이 예. 그 양형 참작 사유를 따졌습니다. 네. 그 집행유예형을 아무리 봐도 선고할 수 없는데 어떻게 선고했느냐라고 했을 때 고등군사법원장인 이은수 준장이 하는 말이 초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사실상 대법원 양형 기준을 봤을 때는 긍정적 요소가 부정적 요소보다 더 많을 때 양형을 깎아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았고 합의를 위한 공탁금도 걸지도 않았고요. 예. 그리고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자살에 이르게 된 점은 남자친구와의 불화 때문에 자살에 이르렀다라고 죄를 오히려 그 남자친구에게 뒤집어 씌우는 네. 그런 좋지 않은 태도를 보였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엄밀하게 얘기하면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은 실형을 선고돼야지 맞죠. 네. 뭐 잘못했다고 개전의 정을 보이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범행을 부인하면서 그 핑계를 다른 데 대고 그렇다고 네. 한다면 정상 참작 잘 안 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네. 외압이 있었다라는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판결 이후에 네. 그 집행유예를 관철시킨 그 주심 군판사는 국방부로 영전해서 갔고요. 네. 그 징역형을 주장했던 부심 군판사는 그 소령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출산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야전 격오지에 사단 법무참모로 갔습니다. 이것은 보통 대위가 가는 자리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정황도 있고요. 예, 예. 아, 그 재판을 했던 이 판사죠. 군 판사죠. 네네네. 판사들에 대해서 인사 조치가 이후에 있었는데 네네. 이상하게 됐다 이런 얘기. 네, 정기 인사이긴 하지만 네. 누가 봐도 이제 그 이 군단 군 판사 자리가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상 다음에는 조금 나쁜 자리로 가거나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로 영전해서 간 것은 누가 봐도 사실상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군가가 외압을 행사했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판결문을 보더라도 판결문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네. 판결 요지를 밝힐 때 당일날은 그 군대에 좋지 않은 문화가 있지만 이거는 엄벌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예. 판결문 원문을 저희가 봤을 때는 열심히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앞뒤 말이 맞지 않고 그리고 뭐 5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접촉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리고 피해자들의 분노가 아주 많기 때문에 접근할 수 없는 점들을 양형 참작 이유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건 양형 참작 이유 안 되는데요? 네, 그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결문 보고 너무 깜짝 놀랐죠. 예, 예. 군 판사들 공부 잘못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제라도 군사법원이 존폐 논란이 좀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차치하더라도 군판사 보직은 다른 보직하고 이동이 저는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고유의 독립성이나 이런 것들을 훼손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군판사 보직은 전역할 때까지 군판사를 할 수 있게끔 제도를 좀 정비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그냥 군판사 제도 자체에 관해서 의견들이 나오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군사 범죄에 대해서만 판결을 하고 비순정 군사 범죄, 즉 이런 성폭력 사건들은 민간에서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기소하고 민간 특별 재판부를 둬서 거기서 재판을 하도록 하자는 것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아, 그런 이제 새로운 이제 사법 제도를 개선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네네. 앞에 합의를 하지 않았고 합의를 할 수가 없었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그 피해자 가족들에게 고소를 취소해달라고 요구를 했었다는 얘기가 있던데. 네, 맞습니다. 사건 초기에 구속이 됐을 때 그럼 접촉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 그것도요. 그 피해자 가족들이 부산에 살고 계시는데 부산까지 그 가해자 아버지하고 부인이 찾아왔는데 사실 주소하고 전화번호 이런 거는 또 피해자 가족들은 보호해야 되지 비밀로 않습니까? 해야 되는데. 성폭력 피해자 보호해가는 법률에 따라서 이것을 취급하는 사람들은 정보를 절대 공개해서는 안 되는데 그 정보도 누군가가 유출을 부대에서 해준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가겠다라는 통보 없이 그냥 쳐들어왔답니다. 그래서 문을 모르고 열어줬는데 들어와서는 합의해달라고 그냥 요구를 하더래요. 그래서 가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두 차례 그런 식으로 무단으로 거의 쳐들어오다시피 해서 합의를 종용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소치하를 종용해서 3명의 부사관은 소송 도중에 그러니까 재판 도중에 소를 치하했고요. 나머지 여군 장교와 병사는 지금까지 소를 취하지 않고 있는데요. 1심 판결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전화해서 소를 취하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특히 성폭력 사건이라든가 말이죠. 이런 피해자들에게 전화 함부로 하고 말이죠. 괴롭히고 하는 것은 엄청난 또 다른 죄악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법률 공부를 했고요. 그런 피해자들을 돕는 일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거 말이죠. 아주 피해자들이 더
더 이 가슴 아프이에요. 그 고통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군대에서는요 예. 피해자 보호 원칙이 관철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 말도 안 되는 거 고쳐야 됩니다. 예를 그거. 들면은 예. 그 우리 민간에서 벌어지게 되면은 그 친부나 예. 가족 관계에 의해서 성폭력이 발생하면은 쉼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성폭력 상담소들이 운영하는 네. 일시 피난처들이 있는데요. 네. 군대에서는 그러한 일시 피난처가 없고요. 피난처도 그리고- 없군요. 예, 그리고 같은 어떤 부대 안에서 벌어진 거니까 상급자에 의해서 그렇게 됐으면 예. 상급자 구속되지 않으면 그 다음날 다시 봐야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오히려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비난이 벌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분의 분위기를 저하시킨다고 욕을 하거나 네. 화장을 짙게 하고 다녀서 네가 그렇다는 등 네. 이 전형적으로 피해자를 비난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뒤집어 씌우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저 기자회견을 하셨던데, 네네. 네, 이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가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 주장하셨는데, 이거 간단히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예, 성폭력 특별법의 2조를 보면요. 가중처벌되는 죄는 성폭력 범죄로 본다. 따라서 42조에 따라서 예. 이 신상 공개 등록 대상 범죄입니다, 이게. 예. 법원이 이것을 판시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가해자에게 피고인에게 신상 제출 의무가 있다는 것을 고지하고 예. 판결이 있은 날로부터 14일 안에 법무부 장관에게 송달을 해야 됩니다. 판결문을. 네. 그런데 이걸 이행하지 않아서 네. 사실상 이 법을 법원이 위반한 것이죠. 군법은 잘못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간이 다 돼가지고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의 스프링, 믿기 힘든 두 가지 플레이. 넥스트 침대가격이 탄생시킨 하이브리드 테크에 누워보세요. 부드럽게 맞춰주고 단단하게 또 한 번 받쳐주죠. 원 스프링, 투 플레이. 에이스 하이브리드 테크. 같은 차라도 타는 사람이 다르면 자동차 보험도 달라야 하는 거 아닌가? 악사가 시작합니다. 운전자 라이프에 최적화된 악사 맞춤 자동차 보험. 꼭 필요한 보장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악사 홈페이지에서 5분 안에 확인하세요.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전 세계를 열광시킨 그가 돌아온다. 더 강력해진 적들의 등장. Nothing is what I thought it was. This is bigger than you, Peter.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다. Let's go catch a spider.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 4월 23일 IMAX 3D 대개봉. 12세 이상 관람가. 네, 94.5 YTN 뉴스 FM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가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yes or no 질문 기억하십니까?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기념곡 지정 찬성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6282님께서는 예스라고 적으셨습니다. 부르는 것에 의미를 두자는 것이지 정치적 이념으로 싸울 필요는 없잖아요. 라고 적으셨습니다. 반면에 5481님께서는 노라고 적으셨네요. 국가 행사에서는 당연히 애국가를 불러야죠. 애국가는 당연히 부르는 건데요. 예.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이나 또 YTN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세계 지성인의 필독지 월간 르몬드 디플로마티크 3개월 구독권 그리고 맥스무비 영화 예매권을 준비하겠습니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행복교육도시 서울 홍보대사 박상원입니다. 학생은 행복하고 스승은 존경받는 곳. 교육 소통이 원활하고 학교가 아름다운 곳.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도시 서울.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춰 고민과 생각을 이해하고 학교의 담장을 낮춰 학교 안팎에서 마음껏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행복교육도시 서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 교육청과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뉴스 정면 승부 4부입니다. 잠시 후 우리를 바꾸는 수다 시간에는 교육평론가 이범 씨와 함께 올바른 교육을 위한 수다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4부 들어갑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4부 경제 소식부터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머니투데이의 김태훈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나라 직장인들 가운데 말이죠. 연봉이 1억 원이 넘는 이들이 4년 사이에 2배나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부자 직장인들이 늘었다는 얘기인가요? 네, 지난 2012년 기준으로 연말정산 신청자 가운데 총 급여가 1억 원이 넘는 근로자가 41만 5천여 명에 달합니다. 네. 2008년에 19만 4천여 명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특히 임원들의 연봉이 상당히 높은데요. 전체 등기 임원 12,000여 명 가운데 연봉 5억 원이 넘는 등기 임원이 전체의 5.5%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억대 연봉자가 늘어난 것과 동시에 연봉이 3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도 늘었습니다. 4년 전에 비해서 4% 증가한 1,016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즉 임금 소득의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다는 그런 뜻이라고 지적됩니다. 네, 지금 4월이죠. 취업 이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어제 삼성그룹의 이 필기 시험에는 전국에서 10만 명이 모였다면서요? 네, 삼성그룹의 입사 필기 시험이 전국 85개 고사장에서 10만 명이 응시한 채 치러졌습니다. 네. 거의 국가고시 규모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삼성그룹이 상반기에 채용하는 규모는 4천여 명 정도입니다. 시험에 응시한 인원이 10만 명이니까 20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 합니다. 앞서서 현대중공업과 CJ그룹, 현대자동차그룹도 채용시험을 치렀습니다. 이번 주에는 금호아시아나그룹과 현대오일뱅크, LG전자, SK그룹 등이 시험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번 상반기에 국내 600여 개 기업의 채용 규모가 지난해와 비슷한 3만 1천여 명 수준인데요. 취업 재수생과 인턴 이후에 공채 응시자가 많아져서 체감 경쟁률은 오히려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그리고 담배 소송에 관해서 알려주시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했어요. 네, KT&G와 필립 모리스 코리아, BAT 코리아 등 세계 국내외 담배 회사들이 그 대상입니다. 흡연 때문에 추가로 부담한 진료비를 물어내라면서 540억 원대의 소송을 공식 제기했습니다. 이 540억 원이라는 금액은 2001년에서 2010년 사이에 폐암과 후두암 진단을 받은 환자 가운데서 한국인 암 예방 연구 특정 인구 집단 분석 대상에 포함되고 또 20년 이상 늘 한 갑 이상 담배를 피웠거나 흡연량에 상관없이 30년 이상 담배를 피운 사람에 대한 진료비를 근거로 추산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 개인정보 유출 이야기인데 금융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2차 유출 그리고 실제 피해로 이어지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집단 소송들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한 법무법인에서 이번 주 중에 2차 유출 당사자와 피해 발생자를 모집해서 집단소송 절차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네. 실제 피해자와 단순 2차 유출자를 분리해서 실제 피해자는 손해액과 위자료, 단순 유출자는 위자료를 청구할 방침입니다. 위자료 배상 청구액만 1차 유출 피해 소송건의 2배인 100만 원에 달합니다. 실제 피해 발생이 나타나지 않은 기존 카드 3사의 정보 유출 피해 집단 소송도 승소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 법조계의 판단인데요. 네. 2차 유출이 드러나면서 해당 업체의 부실한 내부 통제 상황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카드사 정보 유출 관련 집단 소송은 30여 건으로 서울중앙지법 등에 접수돼서 진행 중입니다. 빠르면 네. 5월 중에 1차 변론 기일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 스태프들 이 신아람 PD랑 황순명 작가랑 이 우리 스태프들도 말이죠. 이 스팸 물증 엄청 받았대요. 네. 이거 집단 소송 드러날 거겠네요. 네,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는 공동소송도 점점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머니투데이의 김태훈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강지원 변호사와 함께하는 유쾌한 수다 한판. 우리를 바꾸는 수다. 네, 우리를 바꾸는 수다. 우리를 바꾸는 수다 시간입니다.
교육평론가 이범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자, 이게 우리가 이 수다 시간을 마련을 하는데 그냥 수다가 아닙니다. 아주 뼈가 있는 수다죠. 예. 세상을 바꿔나가야 하는 수다입니다. 자, 우리나라 이 교육 문제 얘기하자면 끝이 없는데, 여러 가지 그동안의 교육계에서 이런저런 실험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떤 실험들이 있었습니까? 크게. 예, 사실 이제 우리나라 이제 교육 문제에 답이 없다고 생각하셔서 네. 심지어 해외에 나가시거나 아니면 대안교육 쪽으로 이제 길을 찾는 분들이 계신데요. 네. 최근 들어서 이제 그 공교육 시스템 안에서 이 공교육을 좀 바꿔보자라는 이제 실험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것으로 이제 일단 혁신학교라는 것이 있는데요. 혁신학교라는 게 있었죠. 예. 이게 이제 이른바 진보적 교육감이라는 분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전국에 이제 지금 400개 정도나 있습니다. 400개.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학교를 만드는 건 아니고요. 원래 있던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이제 이런 학교들을 혁신학교로 이제 지정해가지고 이제 바꾸기 시작하는 건데 사실 이게 이제 기원은 이제 그 전교조 비주류에서 시작된 겁니다. 네. 전교조를 이제 흔히 굉장히 이제 이런저런 투쟁도 많이 하고 이제 이런 이제 단체로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드러나는 활동은 이제 저는 이제 그게 전교조 내 주류의 활동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전교조 로고를 마크를 보면 지금도 이제 참교육이라고 써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이제 어떤 참교육의 어떤 뜻에 맞는 교육을 읽어보자라는 이제 이런 흐름인데 네. 이건 겉으로 잘 드러나질 않아요. 이게 이제 저는 비주류라고 부릅니다. 전교조 안에서도 주류 비주류? 그렇죠. 예.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해오는지를 이제 일반인들은 거의 모르시는데 이분들은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이제 경기도 광주의 남한선 초등학교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공원 내, 국립공원 내에 있는 학교여서 이제 인구도 점점 줄고 하니까 이제 거의 폐교 위기에 이제 빠졌는데 이 학교를 이제 완전히 살리는 데 성공하죠. 네. 한때 이제 공중파 TV에서 이제 그 특집 프로가 방송돼서 굉장히 이제 화제를 모으기도 했던 학교인데 이게 이제 2000년 초반부터 이런 일을 시작해서 차츰차츰 충남의 홍동중학교라든지 전북의 사무초등학교라든지 경기도 양평의 조연초등학교라든지 네. 이렇게 해서 그 단위 학교를 굉장히 이전과 달리 활성화시키는 이런 네. 성공 사례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김상곤 교육감으로 시작해서 이제 이 경기도? 진보적 교육감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이제 전국에 한 400개 정도. 경기도 제일 많습니다. 경기도 한 200개 정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혁신학교. 이름은 아주 멋있는데요. 뭘 어떻게 혁신한다는 학교인지. 그러니까 이제 혁신학교가 뭐가 다른지를 이해하시려면 예. 이제 일반 학교가 어떤지를 좀 아셔야 되는데요. 네. 제가 예전에도 이제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를테면 교무회의에서 교무회에서 선생님이 교사가 한마디 하는데 몇 년 걸릴 것 같으십니까? 몇 년이 걸린대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교사들은 회의도 안 합니까? 아니, 교무회에서 한마디 하는데 제가 많이 여쭤봤는데요. 한마디도 안 합니까, 그러면? 대부분 10년 이상 걸리셨다고 그럽니다. 참. 그럼 무슨 회의입니까, 그게? 아니, 어떤 분은 진짜 20년 이상 걸렸다고 그러기도 해요. 20년 동안 말 한마디도 안 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 문의만 회의고 이제 지시사항 전달. 일방적인 지시사항, 교장, 교감들이 내리붙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 학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조직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관료주의. 한데요. 근데 제가 이제 혁신학교들을 가보면 참 다른 게 교사들이 회의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부장교사, 평교사들이 다 계급장 떼고 진짜 회의를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문의만 회의인지 진짜 회의인지는 해보면 알거든요. 사람들이 느끼거든요. 근데 교사들이 회의를 한다는 사실이 아주 혁신적이다 이런 말씀이시네. 그렇죠. 그렇죠. 아주 특이한 일이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전에는 이제 교사들이 회의를 한다 할지라도 대략 정해져 있는 어떤 그런 결론. 그 범위 내에서 아주 제한된 의미의 회의만 하거나 심지어 이제 이름은 회의라고 되어 있지만 이제 그냥 지시사항 전달을 그냥 받아들이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여기서 이제 동물농장에 보면은 막 거기도 막 회의하는데. 그렇죠. 무슨 말이었습니다. 예. 그 조지 오웰의 소설 말씀을 이제 갑자기 하시는데. 그러니까 포퍼가 이제 열린 사회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 오픈 소사이티, 열린 사회. 교사들이 자유롭게 자기 생각을 꺼내고 그다음에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해서 얘기하고 교과과정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관해서 얘기하고 그런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그렇게 해서 교육을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회의가 가능하다는 걸 이제 교사들이 처음으로 실감하고 나면 막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자리는 중요한 차관점이네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요즘 뭐 좀 변하던가요? 물론 혁신학교라고 다 똑같은 건 아니고 그 중엔 좀 잘 안 되는 데도 있고 이제 근데 잘 되는 혁신학교의 경우는
우리나라 역사상 없었던 일이 벌어지고 있죠. 어떤 일입니까? 주변에 아파트 값이 오르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혁신학교가 소문이 나서 예.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뭐 전화가 오거나 그러나요? 그렇죠. 그래서 집값이 올라가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특목고 같은 거 생기면 어디라고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집값을 부채길지 몰라서. 아니 뭐 강남 분들 다 아시는 아주 그 판교 신도시의 유명한 혁신학교가 있죠. 예를 들어서. 예. 그렇군요. 예를 들어 이제 우리 동네. 근데 학교가 어떻게 바뀌었기에 이렇게 그 정도가 된다는 겁니까? 일단 이제 학부모와 학생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요. 제가 이제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어떤 혁신학교를 가봤는데 네. 수업을 어떻게 하나 이렇게 들여다봤는데요. 수업 시간에 자는 애가 없어요. 수업 시간에 자는 학생이 없다고요? 예. 사실 그게 정상인데. 근데 요즘 이게 초등학교도 아니고 중학교인데 중학교쯤 되면 요즘 과감히 자거든요. 애들이. 과감하게. 근데 나중에 아무도 안 자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는 학원에 가서는 열심히 공부하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냐 이랬더니 자기들이 이제 회의를 해가지고 아이들을 재우지 않기 위해서 3년 연속으로 수업 시간에 참여를 늘렸다는 거예요. 뭘 늘려요? 수업 시간에 가만히 이제 앉아서 받아 적는 게 아니라 수업 시간에 뭐 토론도 해야 되고 발표도 해야 되고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를 한다는 얘기죠. 뭐 발표도 하고 모든 별로 무슨 활동도 하고 이런 참여의 과정 속에서 뭔가를 성취하는 걸 3년 연속했더니 3년 연소로 늘렸더니 제가 이제 찾아간 해가 이제 3년 차였어요. 그 해부터 자는 애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참여를 하려면 잠을 잘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이런 수업을 하는 교실들을 보면요. 약간 ung성거리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ung성거리긴 하는데 아무도 안 자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교육개혁이란 말을 쓴 지가 20년이 됐거든요. 예. 근데 저는 우리나라 교육개혁의 가장 위대한 성과는 아까 말씀드렸던 고양시에 있는 그 혁신학교에 있는 그 중학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혁신학교에 대해서 지금 평가는 어떻습니까? 일단 이제 그 혁신학교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편차가 있고 그러나 이제 잘 되는 혁신학교들의 경우는 이제 상당히 학부모 학생 호응이 높은데 또 이제 좀 보수적인 분들은 좀 못마땅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왜요? 그러면 교사가 교장한테 기어오른다라든지 상대적으로 이제 수평적인 위관 관계가 있으니까 일단 이제 그런 불만들이 이제 토로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특혜다. 1년에 한 1억 내지 1억 5천씩 지원을 해주거든요. 네. 이제 특혜라는 시비도 있고 한데 사실 저는 특혜라는 시비는 뭐 그리 이렇게 설득력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정부에서 지정하는 이제 자유로운 공립고에 이제 예를 들어 1년에 2억씩 주거든요. 또 이제 농어촌 전원학교 이런 학교에는 1년에 1억 5천씩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학교도 그렇게 생각하면 다 특혜인 건데 교육청에서 지정했다는 이유로 이게 뭐 특별히 더 특혜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 저는 그렇게 설득력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혁신학교에 관해서 말씀하셨고요. 또 다른 어떤 교육이 있습니까? 변호사님 이명박 정부의 교육 정책이라고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아마 뭐 자사고라든지 그런 게 있죠. 일제고사라든지 하여튼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었던지 이런 것들이 생각나실 텐데 사실은 그 이명박 정부의 교육 정책의 모토가요. 창의 인성 교육입니다. 창의 인성 교육. 창의성을 키우고 그리고 학생들이 지식만이 아니라 인성이 균형 잡힌 이런 이제 학생들을 키워내야 된다. 그래서 창의 인성 교육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를테면 교육 활동을 보다 이제 주입식으로 일방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이제 체험이나 탐구 중심으로 이제 교육 활동을 많이 하게. 이제 수업도 그렇고 이제 이를테면 동아리 활동이나 방과후 활동도 그렇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미래지향적인 인재를 키워보자. 이제 이게 사실은 이명박 정부의 공식 교육 정책의 모토였습니다. 그래서 창체 활동이 이런 얘기 나왔었죠? 그렇죠. 창체 활동이라든지 창의 체험 활동의 약자입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다 이런 맥락 속에서 나온 건데요. 제가 이제 창의인성 모델 학교라는 학교가 있어요. 창의인성 교육 모델 학교라는 학교가 있는데 가서 이 학교에서 뭘 하나를 들여다본 적이 여러 번 있거든요. 근데 혁신학교에서 하는 거랑 굉장히 비슷해요. 비슷해요? 네. 그래서 하나는 좀 진보적인 쪽에서 시작된 거고 하나는 좀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쪽에서 시작된 건데 하고 있는 일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비슷하면 그게 무슨 보수 진보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좀 이게 안타까운 게 이런 건데 근데 이제 서로 기원이 다르다는 이유로 막 열심히 또 싸워요. 그래요? 그리고 또 제가 좀 우려하는 게 지금 이제 이명박 정부가 끝나고 박근혜 정부잖아요. 이 창의인성 교육이란 모토가 지금 또 교육부 홈페이지 들어가 보세요.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내세운 게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이거든요. 꿈끼. 이런 식으로 다 바뀌고 창의인성 교육 모델 학교도 이게 계속 유지가 될지가 지금 굉장히 불투명한 상황이에요. 이 학교는 많이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그 거점 지역마다 하나씩 다 지정을 해놨거든요. 네. 이를테면 제가 울산에 있는 이제 고등학교를 가본 적이 있는데 예. 이 고등학교는 이제 주변에 있는 여러 고등학교의 어떤 모델 역할을 하면서 이제 이 교육을 창인성 교육을 전파하는 역할을 하는 이런 학교예요. 이제 이런 이제 모델 학교가 전국적으로 좀 지정돼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를테면 대통령 바뀌었다고 좀 이렇게 너무 바꾸지 말고 네. 좀 의미 있었던 교육 실험은 좀 계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좀 지속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전에는 창인성 모델 학교 하면서 이제 창인성 교육 확산한다고 막 그러더니 네. 뭐 대통령이 바뀌고 나니까 갑자기 무슨 자유학기제나 뭐 이런 것으로 완전히 초점이 옮겨져 버리고 예. 물론 이제 자유학기제 좋은 거긴 하죠. 뭐 지난번 우리가 다루기도 했습니다만. 예. 그래서 예전에 했던 게 다 이제 잊혀지고 창인성 교육 모델 학교 같은 거는 앞으로 이게 존속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굉장히 불투명한 상태에 빠지고 이런 건 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새로운 시도가 있습니까? 이 교총에서 네. 교총이라는 거는 이제 전국 교원단체 총연합회죠. 교원단체 총연합회죠. 예, 예. 이 작년 말에 새교육 개혁 포럼이라는 걸 출범했어요. 새교육 개혁 포럼. 개혁 포럼.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새교육하면 이제 기존 교육을 좀 헌교육으로 본다는 뜻이겠죠. 네. 그러니까 교총이 이제 비교적 좀 보수적인 어떤 뭐 그런 색채를 가진 이제 단체로 알려져 있는데. 네. 이 정부 중심의 교육계에서 벗어나서 현장 중심으로 교육 개혁을 해야 된다. 네. 이런 이제 좀 보수적인 색채하고 약간 좀 다른 네. 좀 그걸 벗어나는 것 같은 이제 이런 모토를 내세우면서 현장 중심의 연구 활동을 표방한다든지 뭐 주입식 수업에서 벗어난 수업 모델을 확산할 것을 뭐 도모한다든지 네. 뭐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거야 이게 무슨 보수 진보를 떠나서 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 주입식 그렇죠. 교육에서 시달리는 어린이들을 해방시켜서 참여식 교육을 하고 말이죠. 라고 하는 것이야 뭐 교육의 ABC인데 거기에 뭐 보수 진보가 어디 있습니까? 특히 제가 이제 교총의 새교육 운동을 보면서 예. 좀 의미 깊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현재 이제 교육과정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더라고요. 문제 제기를 해요. 그래서 지난 겨울방학 때는 이제 뭐 교총에 이 새교육 운동에 관심 있는 선생님들이 모여서 무슨 대회도 하고 그랬어요. 네. 우리나라는 이제 교육과정이 지나치게 가르칠 양이 많다. 양이 많다. 예. 일일이 다 가르치려면 그냥 주입식으로 주마간산식으로 쏙 훑고 지나가는.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다. 예. 그러니까 교사가 이걸 창의적으로 재구성해서 가르치기가 어렵다. 네. 너무 또 자주 바뀐다. 자주 바뀐다. 뭐 다 옳은 말들인 것 같은데. 그렇지만 어쨌든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색채를 가져왔던 어떤 교총의 과거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상당히 달라진 어떤 면모를 보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 뭐 좀 진보 쪽에서 시작한 혁신학교나 네. 상대적으로 보수 쪽에서 시작한 창의인성 교육이나 또는 교총의 새교육 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교육 현장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나를 보면 상당히 대동소이하단 말이에요. 네, 뭐 다들 옳은 말씀을 했네요. 네? 제발 좀 이런 건 좀 싸우지 말자. 그렇죠. 싸우지 그러니까 말자. 누가 교육감 되면 갑자기 또 없어지고, 네. 뭐 대통령이 바뀌면 또 달라지고. 근데 내용은 똑같은데 또 표현만 달라져요. 또 그런 면이 있죠. 그러니까 신장 개업하듯이 이렇게 표현만 달라지고. 그러니까 이름이 뭐였든 간에 그게 나름대로의 의미 있는 어떤 교육적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이라면 네. 좀 정권이 바뀌고 교육감이 바뀌고 대통령이 바뀌어도 네. 좀 계속 지속해가는 어떤 그런 끈질긴 모습을 좀 우리 공교육계가 좀 보여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교육이 기본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육이 기본으로 돌아가면 거기에 무슨 보수고 진보 어디가 있겠습니까? 교총이고 정교조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요, 네.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이제 교사란 무엇인가, 네. 교사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개념이 좀 달라지는 느낌이 좀 들어요. 네. 이를테면 이제 교사가 누구냐? 그러면 이제 어떤 뭐 좀 좌파 쪽의 어떤 분들은 이제 교사도 일종의 노동자다. 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뭐 교사는 어떤 옛날에 이제 지사적인 어떤 지식인 네. 이런 상을 생각하시면서 일종의 이제 뭐 지사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네. 전 무엇보다 이제 교사가 전문가로서 좀 인식되고 대접받는 풍토가 좀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네.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교사가 자기가 몇 학년 무슨 과목을 가르칠지 몇 월 며칠에 알게 되나. 뭐 이런 거 생각해 보면. 네. 그거 깜짝 놀랐어요. 그 말씀 듣고. 그러니까 이제 아주 임박해가지고 한 그렇죠. 일주일 전에 한지 알려주고. 아는 수도 있다. 이게 전국에서 제일 늦게 알려주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공개하십시오. 제주도에 제주도. 제주도는 2월 28일에 알려줘요. 지금도. 그래요? 네. 그럼 왜 그러니까 개학하기 딱 이틀 전에 알려주는 그렇게 거예요. 할 이유가 뭐가 있나요 도대체? 그동안에 뭐가 다 그렇게 하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2월에야 신규 교사 발령도 나고 2월에야 이제 교사가 5년에 한 번 정도씩 학교로 옮기잖아요. 옮기고 또 뭐 교장도 2월에 새로 발령하고 그러니까 이제 2월 말에야 이제 member가 정해진다. 이런 그렇다고 얘기인데. 한다면 그 인사이동도 빨리빨리 하고 말이죠. 두세 달 전에 저 발령도 안 낸다든가 뭐 무슨 조치를 취하거나 무슨 절충안이 없겠습니까? 연구하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님도 이제 뭐 관료주의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싫어하시는 이런 분이신 것 같은데. 저도 사실 이제 서울시 교육청에서 2년 4개월 동안 근무를 해봤는데요. 교육적 가치하고 행정적 편의성이 서로 상충하면 어느 쪽을 우위에 놓느냐. 여태까지 교육적 가치하고 행정적 편의성이 서로 상충하면요. 편리한 대로 따라갔겠죠. 행정적 편의성을 따라왔어요. 네, 그게 이제 관료주의인데, 그죠? 그게 바로 교육계가 그렇게 관료주의적이라는 얘기가 정말 느껴져요. 그러니까 사실 대학 교수들은 대개 요즘은 뭐 직전 학기 한 10월 정도면 이미 자기 강의 계약서 다 제출하고 11월, 12월, 1월, 2월 동안 자기 강의 준비하거든요. 뭐 물론 이제 막판에 바뀌는 경우가 있지만 이제 그건 예외고. 또 제가 이제 선진국의 교사들은 어떻게 사나를 좀 조사해 보니까 아시다시피 걔네들은 이제 여름 방학이 길잖아요. 그럼 여름 방학 들어갈 때쯤에 그러니까 신학년 시작하기 한 2달 반 전에 자기가 다음에 뭘 맡아야 될지를 알아요. 두 달 여름 방학 때. 여름 방학 때 미리 그래서 준비도 하고. 걔네들은 이제 그 서양은 이제 겨울 방학이 별로 없죠. 여름 방학이 길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면 마치 교사를 톱니바퀴처럼 생각하는 거죠. 전문가로서의 어떤 존엄성이나 어떤 권리를 인정해줘야 되는데. 교사에게도 인권이 있는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교권이죠. 교권이죠. 그러니까 학생을 제압하는 것만 교권이냐. 물론 이제 그것도 뭐 교권이라고 얘기할 수는 있는데 사실 더 중요한 권리가 교사가 전문가로서 진짜 존중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참 우리나라 공교육이 고칠 점이 참 많다고 생각됩니다. 정말 우리 교육자들을 쥐어짠대요. 제가 좀 세게 표현해서 우리 이범 씨께서는 좀 짧게 표현하셨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마음 놓고 저 교육을 시키겠습니까? 창의력이 나오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변화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들의 수다, 세상을 바꾸는 수다, 교육 수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교육평론가 이범 씨와 함께 했습니다. 모여라 브라질에서 여행하자 그래 그건 좋겠다. 러시아에서 사업하자 그래 그건 좋겠다. 외환 은행이라 좋겠다. 호주에서 꿈꿔보자. 외환은행이 함께해서 해외가 쉬워집니다. 외환은행. 네, 오늘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yes or no 질문이 있었죠. 네, 님을 위한 행진곡에 관한 지정곡 기념곡 지정 찬성하느냐 아니냐 질문이었는데요. 여론조사 결과는 정확하게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yes or no 비율은 3대 7로 나타났군요. 휴대전화 뒷자리 몇 번호가 여기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월 14일 목요일 순서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